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3프로TV의 자랑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왠지 믿음이 가네 벌써. 아 근데 댓글 보니까 네. 3프로님이 또 론스타 잘하신다고. 론스타 사태 잊고 싶습니다. 아무튼 론스타 사태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견이 막 엇갈리고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쟁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정리해주는 얘기는 그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시기 쉽게 예. 하는 건데 여기에 곁다리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곁다리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면 거의 한 2박 3일은 맞아. 걸릴 것 맞아. 같고 맞아. 그거를 또 다 알게 되더라도 남는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사건의 중요한 맥락에서 그런 곁다리 이야기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다 배제하고 그냥 사건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릴게요. 그렇죠. 그 한국 정부가 론스타한테 2,800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 한 고수 이게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된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수사와 재판 거기에 연루돼 있던 수많은 인물들 여기에 더해서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사무총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리고 추경호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매각 당시에 은행과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전현직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사건이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얽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맞아요. 사실 그런 얘기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개발 사건의 가치를 부여를 하게 되면. 네. 근데 그 부분들은 좀 그 오늘 그냥 론스타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줄거리를 정리해 단다는 차원에서 약간은 좀 건조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중재 판정의 내용을 보면은 2012년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내용의 큰 줄거리는 그겁니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자기가 주식 투자,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죠. 외환은행 주식 샀다가 파는 거니까 그거 방해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그리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부당하게 세금을 내게 했다. 막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뭐 없는 세금까지 만들어서 세금을 내게 했다. 예. 그런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뒤에서 이제 판결 결과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을 크게 나눠서 보면은 하나는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고 예.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과정에서 뭐 그런 거죠. 정부가 그 외환은행을 해외 투기 자본한테 헐값에 넘기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이라고 조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가지고 좀 서류를 주고받았던 사람 2명이 죽고 네. 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던 사건이고 그 내용들이 영화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인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2011년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 2003년하고 2011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여기는 그 인수 과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투기 자본한테 자본 차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예. 그게 아니게 되려면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하거나 뭐 강제로 뭐 헐값에 팔아라 라고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원천무효 그러니까 원금만 받고 돌아가라 하게 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과정에서 매각 과정이 부적절을 지적을 하면서 로비를 받은 부도덕한 관료 혹은 무능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료들이 결국 론스타가 돈을 벌게 해줬다라는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이라 인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매각 과정에 대한 얘기만 다루고 있는데 그 대부분 인수 과정에서의 의혹을 다 설명드리진 않는 이유가 이게
수많은 수사와 재판 끝에 거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를 다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법원, 우리나라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번에 6조 1,000억 원 중에 한 4.6% 정도 되는 2,800억 원의 승소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가 승소를 받은 게 한 95.6% 정도 되는데 사실 중재재판의 성격을 보면은 중재재판은 이게 뭐 유무죄를 따지거나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중재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 뭐 100대 0, 10대 0 사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서로 양보하면서 중재를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이 ISDS의 그 재판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 거기 재판부에 참여하는 뭐 일종의 뭐 판사라고 부르진 않는데 일종의 의장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분들의 어떤 풀을 보면은 영미권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만 주로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아시아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기 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어떤 그 국력이 좀 약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한 4천 이번 판결 나온 2,800억 정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조금 지근거리에서 다뤄보셨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게 선방했다. 나온 것 같다. 왜냐면은 10%만 손해를 보다 10%만 지더라도 그러니까 9대 1로 이기더라도 6천억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고 여기에 이거는 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대략 한 1조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바로 지급하는 거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1조가 넘어가서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여소야대 상황에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치적으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국회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 야당을 중심으로 이전에도 한 20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또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요. 그럼 1조까지는 그런 벌금이나 추징금 내면 그냥 정부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예비비 중에 뭐 이렇게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활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탈탈 긁어 먹으면은 한 1조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나온 거 전망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왔다. 물론 2,80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하여튼 우리는 취소 신청을 하겠다. 다시. 그래도 약간 억울하다. 이길 수 있다. 100대 0으로 우리가 이겨보겠다. 하고 이제 취소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돈을 그 다시 결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던데 돈 안 내도 돼요? 또 안 내고 그 취소 결정 날 때까지 지금은 2,800억 청구 배상해라. 일단 판결이 나왔지만 취소 소송 우리가 했으니까 무슨 가처분 신청하고 기다리듯이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송에서 지면 돈을 일단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 금리보다 그 지연 이자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겨서 다시 돌려받으면 이자 얹어서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지면 이자 또 얹어서 또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1심 그러니까 원래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이제 무죄 추정이잖아요. 그리고 민사에서도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저도 일단 주고 시작해요. 그래야 나중에 2심이 이겼을 때 이자 얹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줘야 되겠네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내가 뭐 우리가 이거 먼저 주고 나면 또 논란이 좀 될 수 있잖아요. 뭐 질 것 같으니까 준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지연이자가 어쩌고 일반 관행에 비춰서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좀 구절절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약간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뭐 외환은행 때문에 하나금융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하나금융의 책임을 뭐 묻는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 재판 결과 자체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론스타 사건이 왜 어렵냐면 사건이 복잡한 것도 복잡한데
이 중간에 중재 재판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중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요, 자료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기건 지건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 그러면은 이 비밀유지 조약을 깬 게 돼서 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또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의혹을 제기하는 쪽과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쪽을 보면은 해명하는 쪽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걸 왜 없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게 해명하는 쪽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명을 하려고 해도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어요라고 하려고 그러면 판결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판결문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네 이명 계약에 의해서 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올림푸스 캐피탈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외환은행이 일부 돈을 론스타한테 줬거든요. 근데 외환카드는 이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돈 왜 줬냐?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뒤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 조세 관련한 사건이라든지 관할 사건 같은 경우는 다 기각됐으니까 그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정부가 방해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론스타가 HSBC에다가 원래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 금액이 5조 9천억 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금융에 최종적으로 매각한 금액이 3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럼 2억 원이 2조 원이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 2조 원에 대해서 우리는 HSBC에 팔았으면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걸 안 해줘서 고의로 지연을 시켜서 우리가 2조 원을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이걸 제기를 한 게 있고요. 이걸 또 이렇게 또 나누면 그 하나금융하고 계약을 맺었던 시점이 2010년이에요. 예. 2010년에는 4조 4천억 원의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리고 네. 1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을 맺었을 때 3조 9천억 원의 계약을 왜 최종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두 번 했을까요? 그때는? 가격 협상은 원래 계속 하잖아요. 예. M&A를 할 때. 예.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은 다음에도 협상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서 1년 후에 3조 9천억 원으로 이제 5천억 원 깎은 거죠. 예. 하나금융이.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정부가 개입을 했다. 이게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우리가 왜 이거를 깎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통으로 묶어놓으면은 2조가 되는 거고 이거를 그 끝에 단만 보면 5천억이 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HSBC에 압력을 가해서 못 팔게 한 거, 하나금융 쪽 계약 거래를 할 때 압박을 해가지고 5천억을 깎게 만든 거, 더 싸게 한 것.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걸렸어요. 이 부분이 중재 판결에서 야 그 5천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각 지원을 해가지고 좀 가격을 깎도록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아. 라는 판결이 나왔고, 예. 그런데 이 가격을 깎게 된 이유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외환은행과 론스타코리아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4조 4천억 원을 맺었다가 3조 9천억으로 끝이 나는 중간에 외환카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론스타코리아하고 외환은행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뒤에 그 5천억을 깎은 부분에는 론스타 너네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뭐 이 과정에서 그 계약상의 변동을 할 만한 요인을 니네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반반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좀 더해서 한 2,800원이 나왔습니다. 연기한 것도 문제고 깎도록 강요한 것도 문제인데 특히 깎도록 강요한 게 더 문제로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깎도록 강요한 측면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네가 자초한 측면도 있으니까 다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 책임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절반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HSBC의 매각을 못하게 한 거는 좀 인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이번에 그 판정 이후에 론스타가 그러니까 이 중재 판결을 할 때 그 우리가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론스타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산업자본이었다. 아예 앞단으로 돌아가서 원래는 금산분리 때문에 산업자본은 은행을 우리는 10% 이상 못 사게 돼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론스타는 이것저것 뭐 보니까 산업자본이었네. 근데 어떻게 인수했지?
이런 논란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원천 무효를 시켜야 된다. 원천 무효를 시켰다면 우리는 10대 0으로 이길 수 있었다. 소송 자체가 아예 그냥 전제 자체가 어그러지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판결 나오고서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10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우리는 10대 0으로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정부는 또 자기들만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3천억을 물어주게 했냐라는 얘기가 판결 이후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주장은 사실 중재 판결 당시에도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민변이 중재 판정부에다가 비분쟁 당사자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두 대상인데 여긴 정부가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쟁 대상은 아닌데 이런 논거를 좀 받아들여 달라. 이 논란도 그 중재 판결에서 함께 논의를 해달라고 제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 판정부하고 그 양쪽이 동의를 하면 그 의견도 같이 논의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뭐 민변에서 신청을 하고 중재 판정부가 그거를 용인한다면은 우리도 그거 같이 논의하는 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뭐 론스타는 당연히 안 받는다 그랬고.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중재 판정부의 의견이 또 있잖아요. 중재 판정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민변의 주장을 검증하는데 절차적으로는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원천 무효였다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그동안 그 수많은 수사와 재판을 했었던 그 과정들을 중재재판부가 다 리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담이 예상됐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설사 그 얘기를 우리가 중재판정부에서 다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민변의 신청을 판정부가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했어야지 라는 주장은 사실 판정부에 의해서 한번 기각된 적이 있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론스타 자체가 그걸 또 제기하지는 않았던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기했던 이슈는 매각 지연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우리가 억울한 세금 맞았다. 이거 취소해달라는 게 이제 론스타의 세금 맞은 거랑 깎은 거랑 그거 그 문제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론스타가 하나은행을 아니 외환은행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국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그 사건 그 중재재판소에서 쟁점으로 다루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나는 어렵다고 하나는 설사 결론이 나더라도 판결에 그닥 새로운 정보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이라 그러니까 원천무효 주장은 중재재판하고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보고자 해요. 그때도 좀 이상하긴 했어. 어쨌든 그걸 막 원래는 사실 산업자본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 진짜 어렵다고 예상될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걸 허용해 주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였느냐 아니었느냐를 그렇죠. 추정치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BIS 비율을 추정치로 해서 야 정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네. 그래서 했다는 거니까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고 잘못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BIS 비율 조작 사건이 진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입증이 돼야 되는. 그 판결이 났어요. 판결 그렇죠. 뭐 뇌물 받고 해준 거 아니다. 라고 그렇죠. 판결이 나왔어. 그 과정에서 조금 그 뭐 무리한 유권 해석이라든지 관료들이 좀 뭐 직권남용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무리했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위법하게 뇌물을 받고 해줬다라는 거는 아닌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럼 BIS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걸 다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HSBC 가격이 인정되지 않은 거부는 사실 판결문이 공개가 돼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서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그때 취재를 하면서 리뷰를 해봤던 때 그 취재록을 다시 보면은 그 당시에 HSBC 한국 대표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론스타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가 이걸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론스타 쪽에서는 이건 한국 정부가 방해를 해서 우리가 못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HSBC는 2008년에 뭐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냐면은 외환은행 인수계약 파기는 가격에 대한 HSBC와 론스타의 이견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계약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무한한 노력을 해줬다라고 HSBC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물론 HSBC가 한국에서 좀 비즈니스를 좀 하려면 굳이 론스타 편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한국 정부 편들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는 그랬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뒤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 HSBC에 팔려고 했던 그 가격을 2011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아직 판결문이 나오진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취재했을 때는 그랬어요. 사실 저는 그때 조금 찝찝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HSBC랑 무산이 된 부분에 우리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어떤 근거였어? 그러니까 그때가 200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명확한 근거와 정보의 출처를 밝히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냥 뭐 좀 믿을 만한 출처에서 네. 확보한 얘기다라는 정도만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때가 2008년이고 MB 정부 초기예요. 그렇죠. 그때 한미 FTA 개정건이 있었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한 쟁점이 돼서 대규모 촛불 시위가 그때 있었습니다. 난리였지 난리. 이른바 광우병 시위라는 시위가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MB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팍팍 떨어지고 있었고 예. 거기에 반미 감정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론스타가 국내 은행도 아니고 해외 은행에다가 차익을 남기고 나가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네. 우리 정부, 정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용인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약간 지연시킨 측면은 이미 판결이 끝났으니까 네. 네. 그 있었다고 봐요. 그게 원래는 60일 내에 그러니까 내가 판다 팔기로 해서 그때는 HSBC랑 팔기로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럼 정부가 그래 땅땅땅 해줘야 되는데 그 땅땅땅을 60일 이내에 해주는 걸 권고하고 있는데 그걸 그때 당시 8개월을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 주장은 그렇게도 설명하더라고요. 그건 권고 아니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법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행 이전에 그거에 비춰서 60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때 HSBC도 일정 부분 그거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정부의 사정이 지금 그 은행을 안 그래도 론스타 논란이 있는 은행을 자기들이 살 때 지금 이거를 다 사달라는 게 정무적으로 그 힘들다는 거를 HSBC도 일정 부분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겠다. 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확실하게 처리만 해달라. 처리만 해달라. 조금 예. 기다리겠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2008년 그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그건 예상을 못한 거구나. 그거는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죠.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글로벌하게 자금이 쫙 빨려 나가기 시작하면서 HSBC가 돈이 없어진 거예요. 뜨거 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거를 아까 공식적인 맥락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이 이 심사를 지연한 것들을 보면은 HSBC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HSBC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야, 그렇게 따지면 그 만약에 가정이 다 맞다. 예를 들면 당시에 막 반미 감정이 높았고 여기서 그때 막 저도 기억나는 게 먹튀 논란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론스타가 팔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가격 차도 얼마냐. 매년 뭐 배당으로만 수천억 원씩 받아가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얼마를 받아간 거냐. 그리고 막 먹튀 논란이 막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론스타를 찾아가서 좀 나중에 팔아. 좀 조용해질 때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그럼 서로 공감대가 있었다. 그 금융위기가 생길지 모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길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론스타보다는 HSBC 쪽이랑 HSBC랑 공감대가 좀 있었던 걸로 그때 들었어요. 론스타는 빨리 팔고 싶었겠죠. 어차피 여기서 사업할 거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또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적으로 폴리티컬 리스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론스타에 팔고 나가면 되지만 그렇죠. 이 HSBC는 그걸 사는 입장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부하고 그거를 막 대거리 해가지고 뭐 안 되면 소송한다 뭐 그러고서 이걸 인수한들 정상적인 영업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일정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HSBC의 공식적인 논평과 그간의 맥락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 한국 정부의 지연 방해 때문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던 측면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중재 판정단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판결문 공개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정하지는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멘트가 뭐였더라? 하여튼 공정하게 대우한 건 아니었다는 게 이제 이번에 판정부의 판단이잖아요. 그거는 뒤에. 그러니까 하나은행 매각할 때, 완벽하게 이긴 거잖아요. HSBC는 아예 완벽하게 이긴 거고 그거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깎은 부분이 좀 걸린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강제 매각 명령 그리고 이제 거기 강제 매각 명령의 근거가 됐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요. 네. 그 비금융 주력자 얘기는 좀 뒤에 해드릴게요. 산업자본 얘기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안프로님도 잘 아실 텐데 정말 네. 악질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거기에 2003년에 카드 대란이 나서 외환카드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 그리고서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투입하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담독 당국은 외환은행을 외환카드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방법이 이제 합병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합병하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그렇죠. 자회사를 합병하는 건데 합병을 하려고 그랬을 때 외환카드를 합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주가가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합병을 하려면 사들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얘가 좀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3년 그 당시에 론스타 이사들이 조선호텔에서 만나서 짭니다. 야 우리 감자를 한다고 뻥을 치자. 감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작당 모의를 하고 거기 이사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시에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이 간담회를 열고 감자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5천 원 정도 돼 있던 외환카드 주가가 2,500억 원으로 떨어지고 예. 그리고서 야 감자가 아니라 합병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주가가 오를 때 바로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고 이거는 명백한 주가 조작이라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론스타 관련해서 되게 많은 수사와 소송이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이 났죠. 예, 그 유죄 판결 받은 몇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랑 관련된 국제 분쟁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있고 거기에 곁다리로 붙어 있는 한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게 올림푸스 캐피탈이라고 외환카드의 2대 주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2대 주주가 24% 지분을 가지고 뭐 합병을 반대하거나 감자를 반대하거나 하면은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올림푸스 캐피탈은 뭐 어차피 뭐 감독 당국에서 문 닫게 못할 거면 니네가 뭐 사든지 네. 뭐 해야지 뭐 그러고 있으니까 론스타가 가서 올림푸스 캐피탈을 협박을 했어요. 예. 너네가 지분을 팔지 않으면 우리 그냥 부도 내버릴 거야. 외환카드 그냥 버릴 거야. 네. 그러니까 론스타 굉장히 러프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버릴 거야라고 해서 올림푸스 캐피탈이 아 진짜 버리는 거 우리가 안 팔면 버리겠구나 싶어서 매각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협박을 당해서 매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국제중재를 걸어요. 그래서 그 국제중재를 걸어서 그 돈을 졌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하고 론스타가 져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반반씩 론스타가 내고 외환은행이 내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외환은행은 무죄가 나오고 론스타는 유죄가 나왔는데 왜 돈을 외환은행이 내냐라는 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올림푸스 캐피탈 협박한 것 때문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올림푸스 캐피탈이 거기에 이익을 얻은 합병의 이익을 얻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걸고 이거를 주도했던 론스타한테 걸고 이렇게 됐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도 그 한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외환카드 사건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장에 사는 중이다. 외환카드 사건은 진짜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외환카드 감자한다고 기자들이 발표를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간담회라고 했지만 간담회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무슨 티타임 한다고 그것도 찍어가지고 기자들을 불러서 몇몇 불러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야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꼭 와. 이래서 몇몇 어리둥절한 기자들이 모였다가 차 마시자고 해서 은행장이랑 차 마시다가 갑자기 거기서 외환카드 감자 얘기를 슬쩍 이렇게 흘려서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부름싸죠. 이게 뭐 감자를 한다고? 그러고 막 미친 듯이 속보 쓰고 이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이후부터 주가가 그 이후로 또 공식화를 했어요.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죠. 근데 감자를 하기로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합병해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악질적이에요. 너무 악질적이고 사실은 기자들도 많이 당했던 케이스고 저도 검찰 조사도 좀 받고 그랬죠. 검찰 조사까지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이제 논란이 되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외환은행을 팔아야 할 정도로 부실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들은 일관되게 외환은행의 자본 유치가 필요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지금 당장이냐 내년이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거기 외환은행에 사실 좀 이렇게 위험한 대출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좀 이렇게 등치가 큰데 좀 부실해질 위험이 있는 자산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IMF를 거치면서 은행에 공적 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한 이후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 부실에 대한 공적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게 제가 관료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한테 좀 증자를 함께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주주들이 다 거부를 했었고 그러고 사실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선 생각하기 좀 어렵겠지만 해외 자본에다 파는 게 좀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네, 좀 해외 자본 유치라 그래서 뭔가 대단한 성과였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우리 자산을 파는 게 우리가 달러가 부족한 입장에서 해외 자본을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과였습니다. 그때 팔린 은행도 몇 개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한미은행을 뉴비리지에다가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브리지가 시티은행에다 팔았고 그게 지금의 시티은행이고 제일은행을 JP모건에다 팔았고 JP모건이 스탠다드 차타드에다 매각해서 지금이 SC은행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꽤 많은 국내 기업 금융회사를 비롯해서 이제 일반 기업들도 해외로 많이 매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성사시킨 사람을 일종의 좀 달러 벌어온 그런 사람으로 좀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산업자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부실했던, 그러니까 약간인지 진짜 심각한지는 뭐 워낙 숫자가 많이 움직였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 뇌물을 받고 뭐 해준 건 아니다라고 결론은 나 있는 거고. 그래서 대가성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해외 자본 유치의 필요성도 좀 있었고. 그럼 여기서 그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냐? 처음에 인수했을 때 원래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럼 이제 비금융 주력자로 밝혀지는 과정까지를 다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비금융 주력자라는 거 여부가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데. 비금융 주력자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산업자본이다, 뭐 그런. 그냥 산업자본이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라고, 금융회사가 아니다. 네. 산업자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 비금융 자산이 2조 원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산업자본이다. 비금융 주력, 금융에 주력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비금융 주력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이게 2조 원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왜 2조 원으로 규정이 됐냐면 당시 30대 재벌 기준이었어요. 30대 재벌 그룹이 자산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2조 원 넘게 산업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너네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판결 끝났으니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규가 되게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그 전에는 우리한테 소송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그 재벌을 대상으로 못 사게 만들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걸 염두에 둔 거죠. 재벌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은행도 사고 뭐도 하면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사금고화, 그렇죠. 금융의 사금고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벌이 사서 거기서 막 대출 막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IMF가 온 건데. 그래가지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외국이 이걸 산다. 그래서 비금융 주력자를 조사를 할 때 국내만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론스타라든지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든지 왜 시티라든지 JP모건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산다 그랬을 때 얘네가 한국에서 뭐 산업을 하나 비금융 산업을 하나 요거를 본 거지. 그리고 이게 해외에 어떤 계열사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을 때도 론스타 들어왔을 때도 론스타 펀드 여기 만들어가지고 너희 뭐하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요. 그럼 산업자본이 아니구만. 이렇게 해서 심사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에 꼬이는 게 뭐냐면 법에는 국내로 한정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러네 그런 게 없으면은 해외 계열사도 포함을 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제1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든지 한미은행을 인수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해외 계열사를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요. 비금융 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모펀드가 금융기관을 인수한 건 론스타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가 아니라 얘가 문제가 내고 돌아보니까 다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 그 시티캐피탈 이런 데는 뭐 지분 투자 여기저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스페인에 있는 한 11조짜리 건설회사 지분을 67%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론스타를 너네 비금융 주력자니까 팔어. 그러려면 SC도 팔어. 시티도 팔어. 게다가 2조라는 숫자도 있고 2조 이상으로 하면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는 거 아니냐?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팔고 나간 JP모건이나 뉴브리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다시 붙잡아 와서 시세 차익을 토해내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토해내게 했을 때 ISD에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관료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를 잘못 봤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만약에 론스타한테 그 비금융 주력자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냥 뭐 다 불러다가 다 팔게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았다. 그 당시 몰랐는데 알았다. 하더라도 너 비금융 주력자니까 다 팔어라고 했으면은 이번에 국제중재에서 이런 식의 국제중재 판정이 났을 때 졌을 거예요. 이번에 중재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형평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회사를 형평성 있게 돼 있느냐. 그럼 론스타는 당연히 그렇겠죠. 시티는요, 뉴브리지는요, JP모건은요, 시티는 SC는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100%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 당시에는 아예 확인을 안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확인을 안 했고, 그리고 2007년에 시민단체 등에서 해외 투자 내역까지 확인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론스타가 아니 우리하고 뭐 우리가 외환은행 사는데 아무 관련 없는 회사들을 우리가 왜 다 공개를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계속 뭉개다가 2011년에 금융당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 언론에서 일본에 계열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해요. 일본에 PGM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골프장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일종의 펀드죠. 자본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그 자본 투자를 하는 펀드가 골프장에 투자를 했어요. 이 돈이 2조 8천억 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확실하다. 그것만 해도 확실하죠. 그리고 PGM은 2004년에 설립이 됐어요. 2조가 넘어간 시점은 조금 뒤인데 그래도 그때 확인될 당시에 2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 법문상 법문에는 국내외를 구분한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문상 그렇게 됐고 금융당국은 그래서 그 론스타에 대해서 법문상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식을 강제 처분하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았었고 다른 데들도 안 했었고 비금융 주력자 제도의 취지가 국내 재벌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론스타한테만 적용을 할 수는 없다. 설사 비금융 주력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말씀하십시오. 이때도 이것도 법률적으로 좀 미비한 거고 지금도 이거는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개정을 안 하냐면 개정을 하고 나면 우리 정부가 뭐 잘못한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도 잘못한 거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이 걸릴 게 뻔하니까. 그리고 이제 소송 끝났으니까 좀 개정을 해볼 수 있으려나?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비금융 주력자 제도에 위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정부가 너
들어올 때는 아니었는데 너 비금융 주력자야? 이었네. 확인이 됐어요. 라고 하면 걔한테 뭐라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은행 지분을 팔으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산업자본 지분을 팔으라 그럴 거예요? 너 비금융 주력자를 해소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몰랐습니다. 네. 제가 이런 게 걸린다면 당연히 제가 팔아야죠. 비금융 주력자로 해소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제가 그럼 너는 적격이 없으니까 지분을 팔어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저기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비금융 주력자 아니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대주주로 적격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격하지 않은 이유를 해소하겠습니다. 예. 나 해소할 수 있는데 제가 나 강제로 팔게 했다. 라고 해서 또 소송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도 되게 묘한 게 이게 발견이 된 게 얘가 이제 론스타가 적을 갖고 있으니까 비금융 주력자였어요. 근데 PGM을 2011년에 팔아요. 해소가 됐네. 예.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려고 보니까 네. 팔았네. 얘가 해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 명령을 너 비금융 주력자 해소해. 그러면은 저 해소했는데요. 그렇죠. 그럼 강제로 지분 팔어. 왜요? 너 비금융 주력자니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정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리고 심지어 비금융 주력자 오케이. 너 비금융 주력자야. 지분 팔어. 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론스타는 하나은행하고 2010년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게 어려운 점이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게 어려운 점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인수할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제 비금융 산업자본이었냐 아니었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정부가 내가 이런저런 서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았어. 나는 아니라고 판단했어.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드러났어요. 어쨌든 골프장이 뭐 명확하게 있네. 그럼 드러났으면 그래도 뭔가 어쨌든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든지 혹은 뭔가 그래도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게 너 비금융 주력자 해소해 라고 하려니까 이미 해소돼 있고 너 비금융 주력자니까 주식 팔어 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주식을 팔겠다는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리고서 너 주식 팔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론스타한테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론스타는 알겠습니다. 나 비금융 주력자예요.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처음부터 정부 당시에 오케이를 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사업자 아니네 괜찮네 하고 했던 오케이 했던 사람이 저쪽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내가 오케이를 했느냐 혹은 내가 대충 봐서 오케이를 했느냐 그런 공방은 없었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공방 2003년 당시에요. 2003년 당시에도 일부 얘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엔 또 심지어 론스타는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었어요. 그 설립이 2004년이었거든요. BGM이.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얘가 산업자본이 됐었다. 다시 해소가 됐다. 그 다음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 미우니까 징벌적으로 막 너 헐값에 팔어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너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아무데나 팔지 말고 시장에 팔어 라고 명령할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팔라 그랬지 어떻게 팔으라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너 팔어 그랬더니 얘 팔려고 다 계약 맺어놨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받지 말고 팔어 라고 얘기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를 비금융 주력자라고 하는 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됐었고 결국은 금융당국이 론스타한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금융 주력자 때문에 낸 게 아니고 딱 그 시점에 2011년 10월에 유이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펀드가 대법원 거쳐서 서울 고법에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범법자, 범죄인이 대주주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비금융 주력자라서가 아니라 너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이 없어.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너 그 대주주 적격성 의무를 회복하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어렵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금융 주력자인 경우에 너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게 해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산업자본 팔고 금융 주력자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대주주 적격성에서 너는 범죄자가 됐어. 예. 넌 범죄자니까 의무를 대주주 적격성을 회복해라고 했을 때 이미 죄를 진 사람이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일을 주고 너는 정부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달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6개월 내로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처분 명령은 비금융 주력자가 됐던 대주주 적격성 명령이 됐던 동의를 하고 론스타는 6개월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그 하나금융의 협상력이 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깎을 수 있었다. 아이 뭐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뭐 좀 천천히 보시죠. 뭐 아이 뭐 지금까지 몇 년을 끌었는데 뭐 몇 달 좀 더 고민해 보시죠. 그러면은 론스타는 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든 그걸 당장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금융은 5천억을 깎았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이번에 론스타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 아니 정부가 그 하나은행 매각할 때 이 가격을 깎게 만들었다라는 걸로 걸었고, 근데 그 부분에는 일정 정부가 한 영향이 있다라 그랬고, 다만 그 명분을 네가 제시했으니까 반반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논란의 공식적인 결론은 최종적으로 비금융 주력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하지만 비금융 주력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면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유죄 판결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상실로 끝났기 때문에 비금융 주력자가 그 전에 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부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역사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면 당시에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설명한 외환카드 유죄 때문에 좀 더 우리한테 유리했다가 결정적이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당시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러니까 그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매각을 하고 가격을 깎게 되는. 근데 여기가 어떤 게 꼬이게 되냐면은 론스타를 비금융 주력자로 해서 처벌을, 그러니까 주식 강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지금 시티은행하고 그 전에 있던 SC은행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한번 규정 개정을 하긴 했어요. 2009년쯤에 그 은행법을 개정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해외 계열사는 동일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 개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또 그 시티랑 그리고 인수한 거는.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곤란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금융 주력자로 해서 결론이 냈을 때 꼬이는 부분들을 유죄 판결이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럼 권 팀장님, 이 예를 들면 산업자본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금산분리. 산업자본은 10% 이상의 금융회사 지분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예를 들면 해외의 그런 자금들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자금이 한국의 금융회사를 샀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거기서도 예를 들면 뭐 론스타나 뭐 이런저런 펀드나 골드만삭스니 해외 금융회사들을 인수하고 뭐 골프장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분 규제가 다소 엄격하게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 해외 규정까지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 계열사인 시티캐피탈이 건설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비금융 주력자라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건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가 그 금융회사의 그 해외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산분리 제도를 그런 식으로 폭넓게 강화하려고 그 제도를 만든 건 아닌 거죠. 근데 그 해석의 여지에서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문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규제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실행하진 않았으니까 또 그 해외에 비해서 엄격하냐라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비금융 주력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법문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더 타이트한 건 맞는 거죠. 이야, 그렇구나.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설펐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해본 적도 별로 없었고. 너무 어설펐다. 너무 어설프고 너무 급하게 받았네요. 그리고 사실 해외 계열사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몰랐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관사라든지 걔네가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예. 그거를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료들도 미흡했다라는 것도 미흡했던 거고 예. 규정이나 법규를 만드는 것도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미비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예.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이라도 좀 하는 거는 그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게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롤스타 예. 입장에서는 거 봐라 한국 정부는 저거 문제가 있어갖고 나를 괴롭히고서 잘못됐으니까 제도 개선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제도가 좀 그렇게 됐다는 걸 쉬쉬하고 있고 그 제도에 적용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취소 신청을 다시 한다니까. 예. 그럼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좀 더 다퉈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ISDS 이번 투자자 정보 이 분쟁에 대해서 그러면 또 제도를 손 못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도를 손보는 거하고 재판이 직접 연결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사실 제도 손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규정 하나가 어떻게 좀 잘못돼 있었고 잘못 해석할 수 있었고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네. 극히 소수예요. 그 사건을 실제로 다뤘던 관료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을 다룬 변호사들 정도가 알지 예. 일반 국민들이나 사람들 규정 잘못돼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태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상태로 몇 년 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재판을 더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뭐 진짜 이 3천억도 10원도 못 주겠다라고 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3천억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국 정부는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새 한동훈 장관이 그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맥락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그거죠. 내가 만들었다. 그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만 대통령하고 내가 만들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좀 이게 공식적이고 그냥 그 뼈대가 되는 얘기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예. 그 개별 사건 하나하나 이벤트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음모를 고민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파생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은 뭐 선한 의도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얘기는 결국 외환카드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결과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왜 이렇게 끝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 들어보니까 그 사실은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산업자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살짝 묻어가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갔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 사건을 거꾸로 돌아보면 처음에 산업자본인데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로 계속 파생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아주 처음부터 그 사건 안 일어났으면 제일 좋았을 거고 이런 논란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제일 좋았을 거고 그래서 소위 일각에서 얘기하는 원천무효라는 게 그나마 자꾸 논의가 되는 게 원천무효는 이 논의가 그때 당시에 나왔어도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인수시킬 때는 몰랐으니까 됐고 이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해서 알게 된 거는 2011년에 확인하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이걸 알게 됐다. 걔네가 설립했는데 물론 2004년에는 2조가 안 넘습니다만 뭐 한 2006년 7년에 2조 넘어가는 시점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야 그러면 너 저거니까 원천무효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단 말씀이신 거죠.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쩌면 처음부터 정치적인 사건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 그러니까 론스타 인수를 결정한 타이밍과 요게 넘어오는 그 시점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MB 정부로 넘어간 시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된 게 하나 있고 또 중간에는 외환은행 노조와 대주주인 론스타와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외환은행 노조가 론스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게 뭐 누가 그냥 외환은행 노조가 그거 써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론스타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여기에 얽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복잡하게 보이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비금융 주력자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뼈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엄청 뜨겁네. 채팅창도 지금 추경호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한덕수, 추경호 온갖 지금 현역 관료들 이름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러네요. 론스타가 진짜 한 획을 그었네. 우리나라 경제사에. 자, 론스타의 뜻이 외로운 별 이런 뜻입니까? 저 텍사스 주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듣긴 들었어요. 텍사스를 의미하는 뭐 그런 론스타. 별명으로는 뭐 외로운 늑대라고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러프한 스타일의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깔끔 정리보다는 듣고 나니까 더 고민할 게 많네. 전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권순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마무리할까요? 네,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7시 45분에 오늘 뭐 합니까? 7시 45분에? 오늘 뭐 했죠? 전혀 준비 안 돼 있는 김상훈 오늘은 기자. 에디슨 모터스 이야기. 오늘은 네. 야, 오늘은 뜨거운 것만 하네. 그러니까요. 에디슨 모터스 그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